2011년 4월 28일 알프스의 얼어붙은 능선 위에서 스위스 등반가 에르하르트 라우레타는 평생을 산에서 중력, 폭풍, 죽음을 거슬러 온 사람답게 침착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52번째 생일에 이것이 그의 마지막 등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산소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게 된 것까지, 이것은 에베레스트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자신의 뒷마당 언덕에서 생을 마감한 등산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르하르트 라우레타는 1959년 4월 28일 알프스의 웅장한 실루엣에 둘러싸인 조용한 스위스 마을 뷰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주말의 휴식처이거나 휴가의 풍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에르하르트에게 사는 그가 숨 쉬는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화면 앞이나 포장된 거리를 배회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능선 위에서 그림자를 쫓고 밧줄 없이 바위를 오르며 계곡 바닥보다 훨씬 높은 곳의 산길을 탐험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는 데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초기 집착의 많은 부분은 베른 알프스의 푸른된 산장 관리인이었던 그의 사촌 프리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에르하르트는 프리츠와 함께 지냈고 해가 갈수록 사는 소년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프리츠는 그를 구불구불한 능선과 바위길로 이끌었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산장을 찾는 나이 많은 등반가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장비와 침착한 자신감, 그리고 산에 대한 경외심을 관찰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들처럼 언젠가 그 대열에 합류할 사람으로 성장하고 지도받고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11살 때 에르하르트는 처음으로 덩드 브룩산을 올랐습니다. 15살 때는 거의 12,000피트에 달하는 돌데노른의 가파른 동쪽 면을 등반했습니다. 그가 정상에 서자 숨이 차고 몸이 떨렸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의 발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감각,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 느낌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열정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에르하르트의 인생이 펼쳐지면서 그는 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의 우회로를 탑니다. 매주 파트론에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와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파트론의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함께하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에르하르트가 10대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면서 산에 대한 그의 관계는 단순한 매혹에서 훨씬 더 진지하고 거의 영적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그는 명예나 인정을 위해 등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산에서만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이 이해되며 노력과 정확함, 그리고 존중만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등반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히말라야 등반은 많은 사람들이 포위 전술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장비를 실은 대규모 원정대, 셰르파 팀이 산 전체 로프를 설치하고 등반가들이 고캠프를 차례로 세우며 산소통을 등에 메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높은 본구리를 정복하는 방식이었지만 에어하르트는 인위적이고 속임수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순수함을 원했고 단순함을 원했으며 산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뒤에 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본능, 그리고 용기만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산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그를 알파인 스타일 등반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정 로프도 없고 산소통도 없으며 대규모 지원팀도 없습니다. 단지 두세 명의 등반가가 빠르고 가볍게 움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이었고 모든 결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방식은 많은 목숨을 앗았지만 에어하르트는 자석처럼 그 스타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원정은 1982년에 있었는데 그때 에어하르트는 킬러 마운틴으로 알려진 26,000피트의 거대한 난가파르바트 산 기슭에 섰습니다. 다이미르 벽은 그의 머리 위로 솟아 있었고 그곳은 느슨한 암석, 무너지는 시록, 등반가를 순식간에 삼키는 눈사태지대가 얽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조차도 에어하르트는 목적의식과 통제력, 그리고 이미 위험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몇 달에 걸친 혹독한 등반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자부심 대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등반하는 동안 고정 로프를 사용했는데 그의 생각에는 그것이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산을 오른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정 로프를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에르하르트의 경력은 아푸르나, 마칼루, KI 초우에서 전설적인 등반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나씩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본구리들을 순수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했습니다. 그는 8,000m급 14좌를 모두 완등할 생각은 없었지만 천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 수년간 훈련하고 대규모 원정대에 합류하며 산소통을 나르고 셰르파 팀에 의존해 길을 엽니다. 에르하르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캐나다 등반가 장프리에테와 함께 에베레스트 북벽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오르기로 했습니다. 산소통도 없고 고정 로프도 없으며 따뜻한 음식이 준비된 캠프도 없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도와줄 가이드도 없습니다. 이 전략이 너무 대담해 많은 등반가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86년 8월 30일 그들은 롱북빙에 있는 전진 베이스 캠프를 떠나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톱니처럼 날카로운 얼음, 칼날 같은 능선,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풍으로 악명이 높으며 실수가 곧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에어하르트는 마치 희박한 공기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등반했습니다. 그와 장은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데스존을 빠른 속도로 돌파했습니다. 배는 힘들고 다리는 떨렸지만 둘 다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왕복 탄 43시간 만에 그들은 등산 역사상 가장 놀라운 등정 중 하나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대고 경사를 미끄러져 내려가며 위험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른 하강을 했고 그 덕분에 노출 시간을 몇 시간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 등반계는 변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방식으로 등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들은 에르하르트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막 마친 그에게 말이죠. 라우리타는 고봉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순수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그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가 다른 이들이 짐작만 할 수 있는 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전설도 피를 흘립니다. 에베레스트 이후 몇 달 만에 에르하르트는 친구 피에르 알랑 슈타이너와 초호유에서 새 루트를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대담한 모험이자 기술과 인내의 시험이 될 뻔했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산을 덮쳤고 그들은 눈보라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발자국이 남기 무섭게 곧바로 덮어버렸으며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했고 조심스럽게 경사면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다 피에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산 아래로 수백 미터 굴러 얼음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침묵 속에서 에르하르트는 최악을 예상하며 허둥지둥 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거스르고 피에르는 살아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러지고 피를 흘렸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채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작은 대피소, 눈동굴을 파서 피에르를 바라면서 간신히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이스 캠프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힘든 하산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안 보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고 서리가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다리는 탈진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몸은 휴식을 절실히 원했지만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셰르파들, 지원팀, 다른 등반가들 모두 산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르하르트와 피에르를 가둔 바로 그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곳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르하르트는 3일 동안 폭풍 속에서 피에르에게 돌아가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3일 동안 폭풍 속에서 3일 동안 등반하며 거의 음식도 없이 잠도 자지 못한 채 친구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이 놀랍게도 에르하르트가 돌아왔을 때 피에르는 아직 숨을 쉬었지만 거의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조 도중 피에르가 숨졌고 에르하르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등반가들과 구조대원들은 에르하르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는 논리로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감정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우울증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피했고 위험한 고봉도 피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자신이 산에 대해, 위험에 대해, 용기와 무모함의 경계에 대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산은 다시 그를 불러냈습니다. 1989년 그는 안드레 조지아와 함께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13일 동안 베른 오버란트의 13개의 주요 북벽을 올랐습니다. 아이거, 피셔홀은, 슈레크홀은 등 하나씩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마치 등반할 때마다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처럼 말이죠. 1년 후 그는 친구를 앗아간 초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피에르를 추모하고 기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바람에 자신의 슬픔을 실어 보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8,000m급 14자를 모두 등정한 인물이 되는 것 사이에는 마지막 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콩첸 중가였습니다. 1995년 가을 에르하르트 라우리타는 등산계의 불멸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의 8,000m급 거봉 14개 중 13개는 이미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각 본구리는 순수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되었습니다. 산소통도 고정 로프도 지원 등반대도 없이 오직 속도, 정확성, 본능 그리고 산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각오만 있었습니다. 오직 칸첸 중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자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산 중 하나로 불안정한 날씨와 예고 없이 무너지는 거대한 벽으로 유명합니다. 칸첸 중가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망설임을 벌하고 자만심을 벌하며 아주 작은 판단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하르트는 인정을 받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위해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것만이 자신이 아는 전부였고 이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였기 때문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5일 그는 28,000피트에 가까운 희박한 공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칼날처럼 바람이 베이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곳에서 세상은 그 위에서 점점 좁아집니다. 숨 쉴 때마다 타는 듯 아프고 걸을 때마다 젖은 시멘트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르하르트는 계속해서 등반했습니다. 오후 중반쯤 그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8,000m가 넘는 14개의 본구리 중 마지막 본구리였고 모두 추가 산소 없이 등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업적을 이룬 사람은 라인홀트 메스너뿐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사람 중 거의 아무도 같은 업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역사상 거의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힘과 기술 그리고 의지를 발휘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조용한 전설이 되었고 인터뷰나 칭찬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피했고 카메라를 피했으며 산이 자신을 대신해 말하게 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손으로는 승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비극을 안겨주는 법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산 업적 중 하나를 완수한 지 6년 후 에르하르트 라우리타는 어떤 눈사태, 폭풍, 추락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갓난아들의 죽음을 견뎌냈습니다. 비극이 닥친 것은 2001년 말이었습니다. 그의 아기는 밤새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압도당한 에르하르트는 결국 한순간의 좌절 속에서 인생 최악의 실수라고 나중에 표현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흔들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는 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심각한 뇌 손상이 드러났고 에르하르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깊은 후회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정했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많은 대중이 그를 외면했고 알프스의 영웅이던 그는 곧 언론의 악당이자 모두에게 미움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에 압도된 에르하르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남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생아의 연약함을 이해하길 바랐고 다른 부모들이 자신처럼 실수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의 아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에르하르트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사적으로 등반을 했지만 한때 그 안에서 불타오르던 열정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산은 그에게 치료와 숨 쉴 수 있는, 판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조용히 흘렀고 마침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의 52번째 생일 파트너 제니아와 함께하는 단순한 알프스 산행이었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하르트에게 산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경사면에서도 수십 번이나 오른 정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프스 산맥엔 늘 위험이 감돌았고 얼음 아래엔 조용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날카롭고 맑았으며 숨을 쉴 때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베른 알프스 산맥이 사방에 펼쳐져 있고 능선들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노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산이었습니다. 그 능선은 노출되어 있었고 눈 상태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8,000m급 산들과 비교하면 이곳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크세냐는 에르하르트를 바짝 따라 정상 능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크램폰이 눈을 밟는 부드러운 바스락거림과
바람이 바위 사이를 스치는 희미한 속삭임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사는 최근 내린 눈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미끄러웠습니다. 얇은 흰 눈 껍질 아래에는 파란 얼음판이 숨어 있었는데 그 얼음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에르하르트는 평생을 불가능의 경계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흔들림 없었고 호흡은 차분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K에서 폭풍을 견뎌낸 등반가의 조용한 절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북벽을 산소 없이 오르며 다른 이들이 죽어가는 중에도 계속 나아가던 그 사람, 그때 미끄러졌습니다. 그 일은 극적이거나 소리가 크지 않았고 화려한 추락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갑작스러운 등반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미끄러짐이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칼날 같은 능선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크세니아의 크램폰이 묻힌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고 그녀의 발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균형을 잃었고 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녀 아래의 경사가 하강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얼음 도끼를 경사면에 박아 자신을 고정시키고 셀프 어레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락이 그들 사이의 로프가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두 등반가가 로프로 묶이면 물리적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더 무거운 등반가가 가벼운 등반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지만 하지만 관성이 너무 강할 때, 얼음이 너무 단단할 때, 경사가 너무 가파를 때 로프는 생명줄이 아니라 지렛대가 되어버립니다. 제니아의 추락이 에르하르트를 완전히 자세에서 끌어냈고 그의 얼음 도끼는 빠져나갔으며 그의 부츠는 미끄러졌고 순식간에 두 사람 모두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하얀색과 파란색, 그림자가 뒤섞인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얼음이 옷을 찢고 바위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경사는 그들을 망각을 향한 미끄럼틀처럼 가속시켰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중에 그 추락이 650피트, 약 198m 이상 이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히 길었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구르던 움직임이 마침내 멈췄을 때 경사면에는 찢어진 눈, 아이스 X가 남긴 흠집,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니아는 만신창이가 된 채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각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에르하르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하여 위험한 지형을 헤치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지만 에르하르트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들을 견뎌낸 등반가가 한때 정복했던 산들의 절반 크기에 불과한 산에 의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크세니아는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세상이 휙 지나가고 산이 자신을 향해 다가올 때 그녀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그리고 에르하르트가 너무 늦게 구조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등산가가 알고 있지만 잘 말하지 않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산에서는 생존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명이나 위험 면역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정상에 올랐어도 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에르하르트의 시신을 산 아래로 옮겼을 때 등반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능선에서 텐트를 날려버리는 폭풍을 견뎌냈고 눈사태를 피해 달아났으며 거인들을 능가하는 등반을 했고 다른 누구라도 꺾였을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멈추게 한 것은 알프스의 조용한 능선이었습니다. 8,000m 암벽도 히말라야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신뢰하던 산에서 단순히 미끄러졌을 뿐이죠. 어쩌면 그것이 그의 삶이 산 뒤에 남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재능, 기록, 벼랑 끝에서 살아난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을 주며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에르하르트 라우레타는 알파인 스타일의 개척자였고 그의 세대 중 누구보다도 빠르고 가볍게 움직였던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을 지닌 채 살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보여준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살았고 더 높은 곳을 올랐으며 마침내 산이 그를 집으로 불렀을 때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하게 집중하며 위로 올라가면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하게 살고 용감하게 살아가세요.